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의 아들들은 미국을 위해 죽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매우 심각하고도 현실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만 해협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함들이 대만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 국방 예산을 7.2% 증가시켜 2,450억 달러로 끌어올렸고, 대만 주변에서 해협 번개 2025A라는 이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중국의 대만 공격이 임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는 실용주의적 외교를 표방하며 한미 동맹을 기초로 하되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과 상관없다며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과연 한국의 젊은이들이 미국의 전쟁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까요?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1장. 대만 위기는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대만 통일에 대해 어떻게 말해왔는지 기억하십니까? 대만과의 통일은 공산당의 역사적 사명이다 라고 그는 수차례 강조해왔습니다. 2025년 현재 이것은 더 이상 정치적 레토릭이 아닙니다. 중국은 대만을 향해 상륙용 바지선을 남중국해에 배치했고,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을 적대적 외국 세력으로 규정하며 17가지 대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중국의 군사 활동이 예측 불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사전 경고 없이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만 동쪽 해역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등장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대만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도 TSMC의 미국 내 칩제조 시설에 1,0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대만의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는 동시에 대만을 압박하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약간의 냉소적 관점을 덧붙이자면 미국의 이런 행동은 전형적인 패권국의 전략입니다. 동맹국을 보호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핵심 산업을 자국으로 이전시키려 하죠.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으로 이전되면 정작 위기 상황에서 대만을 지킬 미국의 동기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2025년은 절묘한 타이밍입니다. 첫째,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해외 개입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로감을 반영합니다. 둘째,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쳐 있고 러시아와 북한이라는 새로운 축이 형성되어 중국에게 유리한 국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셋째, 시진핑이 2027년을 인민해방군의 대만 침공 능력 완성 시점으로 설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에서 2026년은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제2장, 이재명 정부와 한미동맹의 딜레마.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미군 당국자들은 이미 주한미군 28,500명이 대만 위기 시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로 재배치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장군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죠. 1953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원칙적으로 한반도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미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전략적 유연성 정책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밖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실제로는 미국의 요구를 조용히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정치적 현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상당합니다. 한국 국민들 대부분은 왜 우리가 대만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어떨까요? 미국은 한국을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 부르면서도 실제 위기 시에는 동맹국의 기여를 당연시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한미동맹을 현대화하여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에 맞게 대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동맹의 현대화라는 말은 대개 더 많은 부담을 의미합니다. 미국이 말하는 현대화는 한국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뜻하죠. 제3장 대만 전쟁이 한국에 미칠 실질적 파괴.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한국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산 가능한 재앙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의 50% 이상이 대만에서 생산됩니다. TSMC의 생산이 중단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도 연쇄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반도체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으로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만들어지는 특정 부품들이 없으면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도 가동을 멈춰야 합니다. 이는 한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의 전면 마비를 의미합니다. 현대차, 기아, LG, 포스코 등등 이런 대기업들이 모두 대만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가전제품까지 대만 해협이 봉쇄되면 한국의 제조업은 연쇄적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1년 스웨즈 운하가 일주일간 막혔을 때도 글로벌 공급망이 몇 달간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만 해협 봉쇄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 한국 주식시장이 20% 가까이 폭락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대만 위기는 그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만은 한국과 직접적인 경제적 연관성이 러시아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IT, 기계 부품 등 핵심 산업 영역에서 대만과 한국은 서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고 이는 수입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것입니다. 기름값, 식료품 값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생활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한의 움직임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대만 위기 상황을 놓칠 리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두고 대치하는 동안 북한은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전쟁에 직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군 일부가 해외에 파병된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은 이미 대만 주변 훈련에서 항공모함, 전투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오산, 평택, 부산의 주한미군 기지들이 중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만약 미중 간 전면 충돌이 벌어진다면 중국은 주한미군 기지들을 합법적 군사 목표로 간주할 것입니다. 이는 한국 본토가 전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4장 징병제 국가의 현실, 누가 총알바디가 될 것인가?
한국은 징병제 국가입니다. 이것이 평상시에는 국방의 의무라는 숭고한 이름으로 포장되지만 실제 전쟁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대한민국의 예비군은 약 3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은 모두 전시에 소집될 수 있는 인력입니다. 만약 대만 위기가 한국 전쟁 수준의 충돌로 번진다면 정부는 전시 근로역 소집령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남성들이 강제로 전쟁터로 끌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병역 의무를 마친 모든 남성은 예비군으로서 소집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대만을 지키는 것이 과연 한국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일까요? 물론 지정학적으로 대만이 중국에 완전히 장악된다면 동북아시아의 세력 균형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할 일일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대만은 여전히 먼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대만을 위해 싸우겠다고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다면 정부가 강제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징병제 하에서 해외 파병이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 벌어진 반전 시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은 모병제 국가였습니다. 자원한 사람들이 전쟁터에 갔죠. 한국의 상황은 다릅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끌고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사회적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은 해외로 피하거나 각종 면제 사유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집안의 아들들이 총알바디가 되는 구조가 반복될 것입니다.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이는 한국 사회의 계급 구조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지만 정작 전쟁이 터지면 누가 총알바디가 되는지는 뻔하죠. 제5장 미국의 계산법과 한국의 딜레마.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에게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지만 동시에 관리해야 할 대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한국이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자신들의 목적에 활용하려 합니다. 한국은 이미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게다가 한국의 조선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미국은 이런 한국의 역량을 자신들의 해군력 증강에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용어는 듣기에는 좋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 국방부 정책 차관을 지낸 엘드리지 콜비는 한국이 북한에 대한 기존 방어 역할을 담당하는 동안 주한미군 2만 8천 명은 대만 분쟁 상황에 재배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국군이 북한을 홀로 상대하는 동안 주한미군은 대만으로 가서 중국과 싸우겠다는 뜻입니다.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알아서 하고 미군은 더 중요한 전선으로 이동하겠다는 것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대만 갈등은 한국과 아무 상관없다며 거리를 두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전략일까요? 미국이 정말 위기 상황에 몰린다면 한국의 중립선언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냉전 시절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미국은 동맹국의 중립을 그리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에게 파병을 요구했던 것처럼 대만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에게 명확한 선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6장 북한이라는 변수와 전쟁의 공포.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만 위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뻔합니다. 현재 약 14,000명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북한이 이미 글로벌 갈등에 개입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미중 간 대만을 둘러싼 전면 충돌이 벌어진다면 북한은 이를 절호의 기회로 볼 것입니다. 미국이 대만에 집중하는 동안 한반도에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는 이런 것입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군 일부가 대만 지역에 파병된 상황에서 북한이 갑작스럽게 도발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동시에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하는 악몽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국군의 정예 부대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다면 국내 방어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이 체제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면 핵무기는 그들의 최후의 카드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가 핵전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7장 경제적 현실과 민주주의의 한계. 전쟁은 엄청난 비용을 요구합니다. 현재 한국의 국가 부채는 이미 GDP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전쟁 비용이 추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년간 쓴 전쟁 비용은 약 8조 달러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연간 GDP가 약 2조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의 전쟁은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 미국과 달리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실제 돈을 조달해야 합니다. 전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대만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도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외 파병을 강행한다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다면,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효과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요? 여기서 냉소적 관점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역사상 전쟁은 종종 민주주의를 제한하는 핑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라는 명분 하에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과 50대 이상 기성세대 간의 전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기성세대는 냉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진영의 연대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왜 우리가 미국의 전쟁에 끌려가야 하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세대 갈등이 전쟁 상황과 겹친다면 한국 사회의 내부 결속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제8장 주변국들의 계산법과 한국의 고립화 위험. 일본은 대만 위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일본은 이미 대만 유사시는 일본 유사시라며 적극적인 개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진짜 목적은 대만 보호보다는 자신들의 지역 패권 확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한국이 대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동북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입니다. 미국도 더 협조적인 일본을 선호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대만 지원에 나선다면 중국의 경제 보복은 불가피합니다. 28년 전 사드 배치 당시 중국이 한국에 가한 경제 보복을 기억하십니까? 관광객 차단, 한류 금지, 롯데마트 영업 정지 등등. 그때는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였는데도 그 정도였습니다. 대만 문제는 중국에게 훨씬 더 민감한 사안입니다. 한국이 대만을 지원한다면 중국의 보복은
사드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단절된다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은 이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대만 위기가 현실화된다면 이들의 연대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무기화할 수 있고 북한은 직접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제9장 해결책은 있는가? 한국의 생존 전략. 이재명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 전략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속 가능할까요?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확실한 적이 되지 않으면서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실제 위기가 터진다면 중립이라는 선택지는 사라집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우리는 중립이다 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총알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한국이 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자주 국방력의 대폭 강화입니다. 현재 한국은 GDP의 2.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지만 이를 3.5%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만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과연 현명할까요?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럽연합, 아세안, 인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외교적 선택지를 다양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도와의 관계 강화는 중요합니다. 인도는 중국과 국경 분쟁을 겪고 있으면서도 미국과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참고할 만한 모델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의 절대 우위를 바탕으로 다른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에너지 안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개발에도 투자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외부 에너지 공급이 차단되어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10장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 지금까지 한국의 정치권은 이런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피해왔습니다. 동맹의 중요성이나 평화의 소중함 같은 추상적 표현으로 둘러대왔죠. 하지만 이제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지원을 위해 한국군 파병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이 경제 보복을 가한다면 어디까지 버틸 것인가? 이런 어려운 질문들에 대해 국민적 토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대와 50대가 전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안보 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가 미국의 속국 근성에 젖어 있다고 비판합니다. 이런 갈등을 방치하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사회 통합이 불가능해집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민주주의 문화가 필요합니다.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서 인기 없는 이야기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서는 정치적 계산을 넘어서야 합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대만 위기 시 한국의 대응 방안에 대한 초당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기가 터진 다음에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에필로그, 선택의 시간.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은 결코 가벼운 주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험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냉소적 관점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 결국 전쟁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일반 국민들입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재벌들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지만 서민들은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만의 길을 찾을 것인가? 첫째, 한국의 국익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미국의 국익과 한국의 국익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우리가 지킬 가치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을 구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 수 있는지, 무엇은 타협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셋째, 차세대를 위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대만 해협의 폭풍 구름이 한반도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와 깊이 있는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생각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주변 사람들과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지금이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되십시오. 주권을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